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신가요? 밤새 뒤척이며 내가 뭘 잘못했나 되짚어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명절날 며느리의 차가운 미소 뒤에 숨겨진 불편함을 눈치채고 집에 돌아와 혼자 한숨을 쉬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아주 조심스럽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가족이 나를 가장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왜 가족에게서 제일 큰 상처를 받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오늘 영상은 조금 깁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속 무거운 짐 하나를 조금은 내려놓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짐의 이름은 바로 가족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무게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특정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거 내 얘기 같다고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첫 번째, 윤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윤희 씨는 올해 67입니다. 슬아의 아들 둘을 두셨는데 둘 다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윤희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카톡을 확인합니다. 아들에게 보낸 메시지. 오늘 날씨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손주 감기는 좀 나았니? 주말에 시간 되면 밥 먹으러 오렴. 그런데 답장이 오는 시간은 점점 길어집니다. 오전에 보낸 메시지, 답은 저녁에 옵니다. 엄마, 바빠서 늦었어. 나중에 전화할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습니다. 윤희 씨는 전화를 걸어봅니다. 신호음이 5번 울리고 아들이 받습니다. 엄마,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뚝! 윤희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가 너무 자주 연락하나? 내가 부담스러운 엄마인가? 혹시 여러분도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 정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수 씨는 70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십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며느리는 겉으로는 항상 밝고 예의 바릅니다. 하지만 정수 씨는 느낍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걸. 명절날 정수 씨가 부엌에 들어가 설거지를 도우려고 하면 며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님,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말투는 공손하지만 정수 씨는 압니다. 내가 있으면 불편하구나. 손주 이야기를 꺼내면 며느리는 짧게 대답하고 화제를 돌립니다. 네,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는 정수 씨가 없는 곳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수 씨는 생각합니다. 나는 가족인데 왜 나만 빠진 것 같을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세 번째, 명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명자 씨는 손주를 너무 사랑합니다. 딸이 직장을 다니는 동안 명자 씨는 거의 매일 손주를 돌봐줬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재우고 놀아주고. 그런데 손주가 5살이 되던 해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아이 교육은 저희가 할게요. 엄마가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아이가 저희 말보다 엄마 말을 더 듣는 것 같아요. 명자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나는 그저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그날 밤 명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간섭했나? 내가 선을 넘었나?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인데 왜 이렇게 조심스러워야 하지? 지금까지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이 세 사람 모두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외면당하는 것 같은 윤희 씨, 며느리와의 미묘한 거리감을 느끼는 정수 씨, 손주를 사랑했지만 간섭이라는 말을 들은 명자 씨.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그런데 어느 순간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잠시 후에 2500년 전 공자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 질문부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면 당연히 날 이해해 줄 거야.
가족이라면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가족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해 줄 거야. 하지만 가족도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녀도, 며느리도, 사위도, 손주도. 그들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는 부모 말이 곧법이었습니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효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는 다릅니다. 그들은 개인의 선택, 독립, 자유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왜 몰라줄까? 하지만 여러분, 잠깐만 멈춰보겠습니다. 이 상처는 정말 우리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자녀들의 잘못일까요?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그 당연함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공자의 시선으로 관계를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공자하면 보통 효도를 떠올리십니다. 맞습니다. 공자는 효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자가 말한 효는 자녀가 부모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자가 말한 효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였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고 키웠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를 섬길 때 부드럽게 가나되 듣지 않으면 더 이상 강요하지 말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부모도 자녀에게 자신의 뜻을 강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녀도 부모의 뜻을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짜 효였습니다. 그렇다면 예는 무엇일까요? 예는 흔히 예의범절로 번역됩니다. 하지만 공자가 말한 예는 단순히 고개 숙이고 인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는 적당한 거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부딪힙니다. 너무 멀면 소원해집니다. 예는 그 사이의 균형이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를 섬길 때 공경하되 지나치게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말을 현대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서로의 삶에 지나치게 깊이 개입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가족인데 왜 거리를 둬야 해?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서로 숨이 막힙니다. 자녀는 부모의 간섭이 부담스럽고 부모는 자녀의 냉담함에 상처받습니다. 공자는 그 균형을 찾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의 출발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족이라도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제 조금 마음이 가벼워지시나요? 조금 뒤에 이 거리두기를 실제 갈등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여쭙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으면 내가 잘못 산 건가? 자녀가 날 찾지 않으면 내가 부족한 부모인가? 며느리가 날 불편해하면 내가 문제 있는 시어머니인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자녀 세대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는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개인의 행복보다 가족의 안정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대는 다릅니다. 그들은 개인의 행복, 자아실현,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희생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단지 시대가 다른 것입니다.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예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먼저 닦고 그 다음에 가정을 돌보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출발점이다. 여러분, 가족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가족은 내 마음을 알아주면 고맙고 몰라준다고 해서 내 인생이 무너지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자가 말한 효와 예는 서로를 소모시키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실제 갈등 상황에서 공자식 거리두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희 씨의 상황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해도 답이 늦고 전화해도 바쁘다는 말만 듣는 상황. 이럴 때 공자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감정을 인정하십시오. 서운한 마음, 외로운 마음, 그것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서운하다. 나는 지금 외롭다. 그 감정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나중에 더 큰 상처가 됩니다. 두 번째, 거리를 두십시오.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는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거리두기는 자녀의 삶을 내가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켜보는 독립된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매일 연락하던 습관을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줄여보십시오. 자녀가 답장하지 않아도 재촉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연락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나는 그냥 참고 살라는 거야? 아닙니다. 이것은 참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자녀의 삶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자의 시선으로 보십시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친 간섭도 지나친 방임도 경계하라.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완전히 놓아줄 수도 없고 완전히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묵묵히 뿌리처럼 서 있는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나무를 지탱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필요할 때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뿌리처럼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공자가 말한 효의 진짜 의미입니다. 정수 씨의 상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며느리와의 보이지 않는 벽, 그 미묘한 불편함.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역할을 재정의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자녀의 삶의 감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조용한 지원자입니다. 감독은 지시하고 통제합니다. 지원자는 필요할 때 돕고 필요 없을 때 물러납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말의 예를 지키십시오. 공자가 말한 예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감정적인 말 대신 짧고 단정한 표현을 쓰십시오. 예를 들어, 너희는 왜 이렇게 안 오니? 나 혼자 외롭게 사는 거 모르니? 라고 말하기보다는 시간 날 때 들러줘서 고맙구나. 다음에도 편할 때 오렴. 이라고 말하며 손주 교육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애들 키워봤는데. 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 생각은 이렇지만 너희가 결정한 걸 존중할게. 라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세 번째, 경계를 세우십시오. 도움 요청이 있을 때는 기꺼이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요청이 없을 때는 한 발 물러나 있으십시오. 이것이 지혜입니다. 며느리가 어머님, 이번 주말에 애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으면 기꺼이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요청이 없는데 먼저 내가 애 봐줄까? 라고 제안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예입니다. 이것이 거리두기입니다. 명자 씨의 상황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열심히 돌봐줬는데 간섭이라는 말을 들은 상황.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도와주는 것과 통제하는 것의 차이를 아십시오. 도와주는 것은 자녀가 원할 때 돕는 것입니다. 통제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손주 교육은 손주 부모의 몫입니다. 우리는 도울 수 있지만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세대 간 가치관 차이를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와 지금 자녀가 손주를 키우는 방식은 다릅니다. 우리 때는 엄하게 키우는 게 당연했습니다. 지금은 존중하며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공자가 말한 예입니다. 세 번째, 손주와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교육은 손주 부모에게 맡기고 우리는 손주와 좋은 추억을 쌓는데 집중하십시오. 손주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추억을 주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 가지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함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서로를 완벽히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자가 말한 효와 예는 서로를 존중하고 적당한 거리를 지키며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비결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계 스트레스를 넘어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가족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족에서 잠깐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로.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 빼고 나면 내가 뭐가 남지? 자녀 키우느라 평생 살았는데 이제 나는 뭘 하며 살지?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이런 공허함을 느낍니다. 특히 가족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던 분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닦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가정을 돌보는 것보다 먼저다. 여러분, 가족이 나를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가족에게서만 인정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나 자신의 삶의 의미를 다시 세워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오래 미뤄온 것을 시작하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것, 해보고 싶었던 것, 가보고 싶었던 것. 이제 시작하십시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관계를 만드십시오. 가족이 전부가 아닙니다. 친구, 동호회, 봉사활동, 교회, 성당, 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가족밖에도 있습니다. 세 번째, 나 자신을 삶의 주인 자리에 앉히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공자가 말한 수신, 즉 자신을 닦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돌보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에게 박수를 쳐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조금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용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거울 앞에 잠깐 서보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 그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녀를 낳고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결혼시킨 사람입니다. 밤을 새워 아픈 아이를 간호하고 자신의 꿈은 접고 자녀의 꿈을 위해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가족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족이 그 마음을 몰라줘도, 비록 가족이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십시오. 그래, 너 정말 수고했다. 너는 충분히 잘했어.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도 괜찮아.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공자가 말한 효와 예는 서로를 소모시키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였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지켜주십시오. 이제는 나 자신을 존중하십시오. 이제는 나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밤 조금 더 편안히 주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